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트럼프 공화당 후보 현직 대통령이죠. 이제 두 사람의 맞대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내일쯤이면 그 결과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예상인데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들 각종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계실 텐데 바이든 후보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대선, 미국의 여론조사가 우리의 또 여론조사 시스템이랑 좀 다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실제 결과로 과연 이어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 판세 보고 계십니까? 2016년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론조사는 그대로 투표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16년에 이렇게 향배가 바뀐 거는 6개 주요 그 경합주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주에서 사실상 신승을 이제 트럼프가 하면서 그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의 어떤 선거인단들이 배정이 돼 있는데 한 표라도 더 가지면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6개 경합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가져가면서 사실은 승리를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여론조사에 안이하게 이제 편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기니까 난 투표장 안 가면 안 가도 된다.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면은 2016년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 다 나가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종의 풀 모빌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양 진영이 뭐 전면적인 어떤 동원 체제가 됐기 때문에 여론 조사만큼의 어떤 투표가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합주에서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조금씩 이기고 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딴 데는 다 정해져 있고 경합주 뭐 6개 주에서 누가 이기냐가 관건이 그중에서 펜실베니아라고 뭐 우리하고 또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해하기는 곤란한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만 이 경합주에서도 보면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차이가 조금씩 좁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하루에 5군데 줄을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강하게 하고 지지자들을 모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지지도와 또 전국적인 차원의 여론조사와 또 미국도 일간지가 많잖아요. 지역 일간지. 지역 일간지에서 해보면 자꾸 좁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막판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뭐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이나 그 화이트 칼라 계층이 얼마나 일하는 월킹 화이트 칼라 합니까? 그런 층이 얼마나 나오냐가 관건이 아닐까. 다만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외국 언론에서 특히 외국에서는 이 미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50개 주마다 선거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은 일단은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래 보는 것 같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이번 선거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았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현장에서 이제 개표가 이뤄지면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많았고 그래서 우편 투표가 도착하는 부분이 늦어지다 보면은 개표가 늦어지면은 초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우위를 점하거나 또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하더라도 그 개표 차이가 크지 않다면은 내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선언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언사를 하느냐? 예컨대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초반에 내가 이길 거고 나는 선거 승리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혼돈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미국이 그렇게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인 것이고요. 어떤 형태로든 인내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축적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공화당 진영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 더더욱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공화당 진영 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고립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극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오히려 더 땅에 떨어지고 예. 공화당 내부가 또 균열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 내에서의 어떤 신중한 이 일종의 이제 중심축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그런 어떤 경솔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 소식들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백악관에다 뭐 담을 쌓아놓고 총격도 지금 예고돼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요. 미국이라 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그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인데 이 어떤 후진국에서 있었던 뭐 자주 접해왔던 해외 토픽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정도의 상황들이 과연 벌어질까 이런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처럼 이렇게 단일화된 딱 중앙선관위가 모든 걸 관장해서 컴퓨터로 딱딱딱 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 20년 전에도 왜 기억나잖아요. 플로리다에서 왜 고하고 아들 부시 네. 그때 재검표 사태가 일어난 그런 게 네. 그 완전히 법원에 가서 결국 대법원까지 개입을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이 50개 주가 선거법이 다 다르다고 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개표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우편 투표가 요번에 한 1억 유권자가 아마 2억 얼마 될 텐데 네. 2억 3천만 중에 1억 가까이가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 보면은 맞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11월 3일 오늘 밤 12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는 것만 인정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네. 어떤 거는 3일 후에 도착해도 인정해준다. 6일 후에 도착해도 인정해준다.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 놓으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보기에는 오늘 저녁이면 선거가 끝나서 성자가 발표돼야 되는데 왜 어떤 주에서는 3일, 어떤 주에서는 6일을 더 주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거에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불복, 그리고 법정 투쟁의 법률 싸움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분석하고 내놓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김 교수께서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미국 대선의 이번 승패를 가름할 가장 중요한 변수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인 23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경기는 거의 GDP가 한 30% 추락을 했어요. 예. 이거는 초기의 어떤 방역 실패가 사실 최악의 상황을 몰고 간 것이고 그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우리가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이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기에서 어떤 균형감이 깨졌다. 뭔가 타국과의 어떤 관계, 외교의 부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당 부분 지금 정상을 이탈한 그런 궤도를 이탈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후보가 뭐 아주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지금 통상 보면 바이든의 무슨 정치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안 떠오르잖아요.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반 트럼프면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가치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데서 가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문제점이 이번 선거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그것을 심판하는 성격의 일종의 회고적 투표 예. 그런 경향의 결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트럼프냐 트럼프가 아니냐 뭔가 이런 구도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는 또 어떻게 바뀔지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대북 문제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딱 두 개죠.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는 제가 원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게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기류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중국이 미국 피를 빨아먹고 있다.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하고 반중국 성향인 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다시 말해 트럼프나 바이든 할 것 없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안보 문제는 사실 심각하죠. 북한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문제인데 트럼프는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김정은과 트럼프의 자기들 말하는 브로맨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정을 통해서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일하려는 건데 바이든은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지금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북핵 해결에서는 트럼프 같은 타입, 접근 방법이 유효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은 철저하게 트럼프는 돈 중심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국민 세금, 미국민이 내는 납세자들의 돈 갖고 저렇게 잘 사는 남한을 대한민국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돈 더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금액도 많이 부르는 거. 근데 바이든은 조금 그보다는 더 낮게 전통적인 아마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한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이전 같았으면 왜 외국이 개입도 하잖아요. 러시아도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도 만들어주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눈에 안 보였지만 근데 이번에는 뭐 미국도 그런 법이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나 외국인이 대선에 개입하는 걸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음은 내심과 이런 생각은 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표출 못하는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관점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관점도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것에 어떤 그 정책들에 손을 들어줄지 지금 두 후보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도 이번 선거를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동맹의 가치를 회복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두 노선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접근법, 시각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협상 태도, 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방위비 문제는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사실 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해도 이 폼페이오와의 어떤 협상이 이루어져서 아마 바이든이 집권하기 전에, 즉 1월 말 전에도 아마 이 부분은 타결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봐요. 예. 합리적인 수준에서. 네. 즉 우리 측의 어떤 주장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결과가 올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동맹을 지금 강화하는 부분을 바이든 후보는 지금 강조하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의 어떤 견제 이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합니다. 예. 따라서 주한미군 병력의 유지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죠. 결국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핵 역량을 조금이라도 감축하면 대화에 나서겠다. 조건부의 어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선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속도감을 좀 내서 뭔가 타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기울일 텐데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인내, 뭐 이걸로 다시 회귀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실무 협상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고 북한의 변화를 보면서 대화를 열어갈 그런 공산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속도감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대선 투표는 이미 시작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오후 1시쯤 대선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 워낙 이번에 사전투표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대선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비중 있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여야의 발걸음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내기로 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당원 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이런 비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비판을 안고 선거를 뛰어들어온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과연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한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도 굉장히 고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선거 예측이라고 할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께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방금 발표된 게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서울에는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공시지가 90%를 한다는 게 뭐 재산이 늘어나서 명목성으로 늘어난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아시는 대로 뭐 세금이 더 늘어날 테고 저래 되면 네. 90%로 가면 무엇보다도 저게 연세 드신 분들이 위험한 게 건강보험료 저게 많아진다고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저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박원순 전 시장의 귀책 사유 때문에 열립니다만 저 부동산, 세금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이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야당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나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 단지 뒤에 굉장히 저개발된 지역의 도시 재생이라든지 제대로 된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가진 젊고 참신 후보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 출발은 지금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경선 룰, 예. 국민 대 일반 국민 대 당원 비율을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제가 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아마 굉장히 일반 국민 비율을 높여야 당 바깥에 이런 분들이 젊은 뭐 새로운 사람들이 도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그 비율을 높인 식으로 그 경선 룰이 정리가 되면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안고 이제 선거전을 본격화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들로 맞서게 될까요?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게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두 거대 도시에 지금 지자체장이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승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성의 시간 그리고 이런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반성의 시간으로서 선거를 치르면 그 진정성이 좀 국민에게 다가간다 그러면 다른 어떤 변수를 통해서 투표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뭔가를 승리를 해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이 선거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의 어떤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심판론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자성론으로 네. 이거를 접근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바라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변화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거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사과,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대선의 전투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내년 초가 됐을 때는 여기서 승리하는 당이 만약에 이 대선의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이 논리가 또 지금의 어떤 심판론에서 살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영 대 진영의 논리로 가게 되면 이 변수의 어떤 영향력이 네. 감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의 어떤 이 양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 네.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기회를 엿볼 수 있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만찬했죠. 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야권의 전현직 인사들을 만났는데 좀 서운했을 것 같은 게 여전히 이 40대 경제 전문가를 좀 거론을 하면서 외부 인사들을 찾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겼거든요.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중진 의원들 만나고 저녁에는 이제 서울 의원들 만났는데 넓게 보면 이거는 뭐 후보 물색과 이런 게보다 당내 탄압 도모 차원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주로 초선 의원들 그리고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당 중진들의 어떤 당내 불만이랄까 우리는 뭐지라는 그런 게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으니 그걸 막 따독거린 차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정하는 거에 지금의 현 국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 김택진 씨도 만나고 많이 만났지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뭐 민주당이 희망이 적다 말씀하셨지만 또 냉정히 보면 서울시장 선거라는 게 야당으로서 힘든 이유가 조직력의 차이가 큰 거예요. 예. 지금 서울 시내 25개 구청장 가운데 24명이 여권 인사죠.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시의원이 110명이에요. 시의원이 어떻게 보면 풀뿌리 조직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서울시의원이 110명인데 제 기억이 맞으면 102명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아마 6명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바닥에 어떤 조직력이 약한 게 현재 야당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오히려 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불리한 지경이다. 명분은 있지만 실체적으로 보면 조직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후보를 찾고 있지만 이런 점 때문에 젊은 후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선 룰을 신인들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인입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약점을 더 부각시키고 자당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 이런 부분이 여당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공세적으로 갈 것이고 야당의 약점이라는 것은 중도화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보수가 강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호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 선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도화 전략, 친호남 전략이라는 것이 사실 선거 전략으로서 굉장히 서울 선거 전략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중진들은 그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도 계속 찾는 그렇죠. 거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